모두 발언 잠깐 하시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사무총장 조승래입니다. 원래 여러분들께서도 지방선거 취재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당이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지방선거 기획단을 만들고 공천관리 기구들을 구성하고 공천 심사를 하고 경선을 하고 후보가 확정돼서 공식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사실 정청래 당대표가 취임한 이래로 거의 10개월 가까이를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세월을 되돌아보니 참 감회가 있습니다. 아까 정청래 당대표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22년도는 5대 12였습니다. 이번에는 11대 5입니다. 그 11 중에 1은 2가 합해져서 11이 된 거니까 사실상 12대 5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반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장을 이기고 경남 도지사 선거도 이기고 대구시장 선거도 이겼으면 또 금상첨화였겠다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쉬움이 있다고 해서 승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승리가 맞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보여줬던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 또 질책과 격려들도 저희들 다 기억하고 있고 시민들의 뜻에 부합하도록 저희들이 잘 노력을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 선출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이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중앙당에서도 또 각별히 함께 노력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중앙당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들과 함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마지막 간담회를 하면서 선거 접전지가 어디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6곳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 부산, 대구, 경남, 울산, 전북 이렇게 6군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쉽게 3곳은 승리했고 3곳은 이기질 못했습니다. 재보궐선거 관련해서는 경기 평택을, 대구, 달성, 울산 남구갑, 공주부여 청양, 그리고 부산 북구갑 이렇게 5곳이 접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좀 아쉬운 결과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고 분석하고 했던 그 흐름대로 선거가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이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새기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첨언하자면 아직도 어제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적 사태에 대해서 아직도 그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들어서 개표 중단과 재투표까지 주장을 했는데 선거 결과가 또 좋아지니까 이 얘기는 아마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정원호 후보는 승복선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의 이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흐지부지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선거에 불리할 것 같으니 개표 중단 재투표 요구를 하고 선거가 막상 유리한 국면이 또 개표가 진행되니 그 문제를 또 슬쩍 흐려버리는 이런 저급 정치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11대 5가 아니라 12대 4죠. 12대 4.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아까 이렇게 깨웃깨웃 하셨군요. 예, 죄송합니다.
5대 12에서 11대 4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 승리죠. 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저 YTN 김다연입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번 서울에 좀 아쉽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쭉 추적 조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그냥 뭐 엄살 부리려고 접전이다 얘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저희들이 마지막 자체 조사로는 뭐 거의 동률에 가까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왜 접전이 벌어졌느냐. 근데 우리가 흔히 접전이 아닌데 왜 접전일까를 얘기할 때 접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건 무엇이냐. 선거 초기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 워낙에 격차가 컸고 그게 선거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우리는 일종의 선입견을 가지고 서울시장 선거를 바라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요. 그러나 저희들은 또 저는 일관되게 이 선거는 접전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 후보 요인도 아무래도 지명도, 인지도가 오세훈 시장이 5선을 도전하는 사람이니까 지명도, 인지도 측면에서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인구 구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봤을 때 실제 이 선거는 갈수록 접전 양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한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다가 이러저런 뭐 정책적인 요인들을 결부해서 뭐 그런 정책적 이슈 때문에 선거가 접전 양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구조적인 문제 위에 그런 이슈들이 던져졌을 때 그 구조가 응답하는 것이지 전혀 이런 구조가 없는 속에서 그런 정책 이슈가 던져진다고 해서 선거판이 흔들리거나 접전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끝에요. 저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관련 질문인데요. 지선 초반에는 민주당의 압승이 전망됐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접전지가 많아졌습니다.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은 민주당이 분석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대구시장 선거도 그렇고, 경남지사 선거도 그렇고, 경북이야 워낙에 이제 당의 지지세가 그렇다 치고, 이 세 곳의 경우에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민주당이 실제로는 압도적으로 여론의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정치적인 또 인구 구조적인 또 지형이 되고 있질 못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에서도 서울, 경남 이런 경우를 보면 실제로 우리 후보의 지지율과 보수적 지지율을 합산을 하면 보수적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정치 지형이나 구조가 그렇다라는 것이고 모든 선거는 그거를 뛰어넘는 엄청나게 대형 이슈가 발생한다면 모를까.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런 선거의 관심을 이 선거 관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거의 핵폭탄급 이슈가 주어지면 구조가 바뀌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선거는 다 그 구조에 수렴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게 선거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물론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또 개혁신당이나 이런 기타 정당들이 있습니다만 큰 선거에서는 거의 양당 대결로 거의 이 되는 구조에서는 특히 서울 선거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접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단순히 엄살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 다음 질문 하시죠. 네, 기자님. 앞에 먼저. 예. 네, 총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연합뉴스 안정훈입니다. 오늘 대표님 기자회견에서도 말미에 이제 법 여건 사이에
통합과 연대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지금 지방선거 결과에서 법여권의 통합이 더 숙제로 나눈 것 같은데 혹시 뭐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도부 내에서 지금 논의가 또 시작이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일단은 그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뭐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세력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늘상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는 이게 이제 양당제로 유력한 두 후보로 이렇게 수렴이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 총선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정치 세력이 이게 쪼개져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나 뭐 광역단체장 이런 선거는 일종의 이제 통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총선 같은 경우는 약간 분열의 요소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대와 이 협력이라는 구조를 합당이나 통합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아니면 아까 대표가 언뜻 얘기한 것처럼 결선 투표제 같은 형식의 제도로 연대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정치 현실에 훨씬 맞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좀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취지로 아까 얘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정해놓고 논의하기보다는 결선 투표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 제도 개혁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재인. 네, 저 뉴시스 신재현입니다. 이제 선거 막판에는 당이 좀 지지층 결집 전략을 좀 쓰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보수층 또는 중도층이 많은 지역에 좀 선거 결과에 영향 준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거에 대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저희들도 이렇게 저렇게 투표율에 따라서 이러저런 이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제가 55%를 말씀을 드렸던 것은 55% 투표율을 최저로 보고 거기에 우리들의 투표 동료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한 2, 3%를 더 끌어올리고 뭐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이런 작전들을 이제 펴는 거죠.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 훌쩍 넘는 이 투표율이 과연 보수의 결집만 있었던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투표율이 낮았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표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접전 지역에서 우리가 패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접전 지역을 접전으로 유지했고 접전 지역 중에서 3곳을 승리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아시아경제 전영주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비롯해서 경남, 부산 이렇게 지방선거 얘기는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것도 인지도 차원인 건지 관련해서 한번 요인 분석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개별 선거구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좀 사연이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재보궐선거 14곳 중에서 9곳은 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5곳이 접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뭐 말씀을 드립니다. 뭐 대구 달성은 사실 접전이라는 조사도 있었습니다만 뭐 열세 지역인 것은 맞고요. 그리고 울산 남구의 경우에도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을 때의 당시의 당적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해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김상욱 지금 울산시장 당선자가 국회의원이 될 때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제가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공주 부여 청양과 부산 북갑은 전재수 그리고 박수현이라는 우리 민주당이 보유하고 있는 정말로 탁월한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던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 4곳은 원래 선거 지형상 사실은 쉽지 않은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국회의원, 구청장 벌써 20년을 넘게 출마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출마하면서 쌓아온 걸 통해서 3선을 한 것이고 박수현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공천을 받았다가 탈락되고 20년을 넘게 공주부의 청에서 정치를 해서 8년 만에 재선을 한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곳입니다. 이제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평택은 다만 이제 이 네 곳과는 좀 사정이 분명히 다르죠. 거기에는 출마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모든 정당의 출마자들이 출마를 했고, 어찌 보면 우당 같은 색깔의 후보 간 경쟁이 다른 정당에게 뭐 어부지리를 주는 그런 양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 선거판이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구조로 갔으면 저는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아쉽고 그래서 제가 이 평택을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는 우리 민주당 김영남 후보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양강이 돼서 각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삼자가 팽팽히 진행되는 것이고 자칫하면 어부지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서 드렸던 것인데요. 예. 어쨌든 아쉽습니다. 예. 이 정도 됐죠? 예. 예.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네, 한국경제TV 성낙윤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 지선으로 지방 권력까지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정청이 원보이스를 내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현재 저기 상황판도 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당 차원에서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추진할 주요한 목표나 입법 과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그 지방 정부가 왜 중요한가? 실제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재명 정부는 어떤 현실 앞에 서 있냐? 뭐 다른 모든 것들은 차치하고 지역 소멸이라는 매우 심각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선출된 우리 당 당선이든 뭐 다른 정당의 당선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심각한 지방 소멸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위기를 이재명 정부 임기 4년 동안 대통령 중앙정부와 광역기초단체장 지방정부 그리고 각 정당들이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이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잘 나가지만 지역은 소멸하는 이런 구조는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성장도 멈춰 세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출된 그 지방단체장, 특별히 저희 민주당의 단체장들이 시민들에게 내걸었던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 성장 전략을 공약의 핵심 그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분들과 함께 지방의 소멸을 막고 지방주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고 법과 예산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 할까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코레드 손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 지선 이후로 이제 특검법 추진하겠다고 이제 한번 이제 그 추진을 하다가 좀 이제 중단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선이 끝났으니까 특검법 추진 관련해서는 좀 계획이 좀 어떻게 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그거는 현재 뭐 법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해서 결론을 낸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아침에 인터뷰에서 당의 선거 전략이 이재명 정부 지지율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뭐 당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혹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입장이 있으실지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그 선거의 모든 책임은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지는 겁니다. 뭐 당연한 말씀을 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당의 일치된 캠페인을 때로는 방해했던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선거를 또 어렵게 한 측면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대의 승리를 위해서는 아쉬운 승리가 아니라 최대의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일치된 단결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중에 선거 이후에 이러저러한 평가에 대해서 하시는 거야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선거 과정에 있었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뭐 그런 발언을 했던 분들이 한번 내가 당의 승리를 위해서 기여를 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고 또 때로는 자숙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 전략기획위원장 한 말씀 하신다니까요. 잠깐만요. 뭐 지방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나 분석을 할 때 전체적인 뭐 정치적 의미 뭐 이런 걸 다 담아서 하는데 또 지방선거는 지방선거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승리로 평가할 수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지 못한 것 때문에 가려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승리들에 대해서도 우리 언론에서 좀 그 조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지금 특히 이제 기초자치장들의 처음 그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랄지 강릉은 민주당 단체장이 아마 처음 배출된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해, 횡성 이런 곳에서 민주당 기초단체장들이 배출이 됐고 전남, 광주 같은 경우도 대체로 무소속이나 제3당의 경우가 한 뭐 10개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조국식당 같은 경우 한 2군데 그리고 순천 같은 경우도 저희 민주당이 무소속 후보에 맞서서 이겼던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도 제천 험지인데 제천 같은 곳에서도 승리를 했던 그래서 아직 저희가 다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 아직 취합을 안 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런 의미 있는 지방 정치의 새로운 균형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놓을 수 있는 이런 그 단체장들의 승리에 대해서도 함께 좀 조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의 총평은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전체적인 국민의 선택이었고 거기에 견제 균형처도 함께 만들어 놓은 것이 이번 선거의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 그런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하시게? 예. 그 마지막, 예. 한국경제 최혜련입니다. 총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출구조사 토대로 질문 드리긴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 남성뿐 아니라 30대 여성들도 이번에 정원호 후보보다 오세훈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청년 여성층이 민주당 후보를 조금은 외면하는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고 민주당에 이게 어떤 과제를 던지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도 이제 그거를 봤는데 예를 들면 부산의 전재수 후보라든지 뭐 다른 지역의 후보들에 대한 출구 조사를 보면 거긴 또 서울시장 출구 조사와 또 다른 또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질문하신 것처럼 전체 세대적 문제인지 아니면 세대적 문제라기보다는 또 지역적 문제인지 아니면 통계상 오류인지 그거는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러저런 뭐 네거티브 공세를 폈던 그것의 영향일 수도 있고 그거는
세대적 요인으로 분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오류 아니면 지역적 문제 혹은 네거티브 이슈,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정정을 하나 할게요. 민주당 강원도에서 민주당 기초단체장 첫 그 당선 사례는 강릉, 화천, 동해 요 세 곳이고 횡성의 경우는 이번에 승리를 했는데 2020년에 당선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이렇게 질문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예. 그럼 아까 하셨으니까 먼저 이쪽 먼저 하시고. 네, 총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전북지사 선거 굉장히 좀 마지막까지 원내대표님도 열심히 하시고 하셨는데 좀 승리를 하셔서 좀 관련해서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전북지사 선거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왜 현직 도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안 나오고 무소속으로 나왔을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혼란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탄압을 받았다. 내가 뭐 이유 없이 내가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이 이러저러한 뭐 현금 살포 문제로 당에서 징계 제명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그리고 전라북도 지사 후보부터 시, 군, 기초원 후보자까지 원팀이 돼서 캠페인을 전개한 것이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약간 혼란이 정리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전략기획위원장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라북도 또 그 경우에도 보통 무소속 후보 혹은 다른 정당의 후보 사람이 뭐 많게는 한 6곳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기초단체 16개인가 그런데 이번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초단체 모두를 우리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그게 일단 그런 건 좀 감안하셔서 아마 이번에는 처음에 상당히 좀 어렵게 또 때로는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만 당의 이름을 가지고 잘 단결해서 선거를 치르는 그건 가장 큰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중앙당에서의 또 적절한 지원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에 말씀하신 거에 약간 답이 있긴 한데 그래도 질문 기회를 주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요번에 기초단체장 얘기가 나왔는데 성과를 거둔 민주당의 기초단체장들은 있지만 서울시 구청장 선거나 경기도 일부 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현역들이 수성한 곳이 많거든요. 현역 프리미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범위가 넓은 질문이긴 하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그러니까 도전자들이 그 수성을 하는 이제 시장 그러니까 단체장들을 벽을 뛰어넘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아주 거대한 구조적인 환경들. 그 완전 쓰나미 같이 몰아닥치면 버틸 수가 없죠. 그거나 아니면 캠페인 전략이라든지 뭐 인물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압도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후보들이 능력이나 뭐 실력이 없어서 승리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준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당내 이러저러한 분열 요인이 있었거나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기초단체장 말씀하셨는데 기준을 4년 전에 그 결과를 기준으로 가야지. 그래서 제가 최종 통계를 못 봤는데 서울시도 기초단체장 17개 있어서 민주당이 승리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시장을 제하면 또 그것도 승리로 볼 수 있는 측면이 큰 거죠. 이 정도 할까요? 네, 이 정도 합시다. 하여튼 지방선거 취재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하여튼 우리 당이 이 지방선거를 발판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과 지방주도 성장을 정말로 성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각오를 또 다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원구성이 되면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주도 성장 그리고 지역 소멸을 막는 입법과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선출된 단체장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주당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리고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고 또 질책해 주셨던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